우와, 윈도우 배경화면이야? SNS에 올라온 환상적인 밤하늘 사진, 몽골 사막에서 찍은 건가 싶었는데 우리나라입니다. 외국에 가야만 볼 수 있을 줄 알았던 은하수,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도 잘 볼 수 있다는데요. 사실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직도 은하수들을 보여요.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가 워낙 도시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불빛이 많아졌지만 은하수가 보이는 명당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제 처음 은하수를 봤을 때는 조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하늘에 구름이 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뿌연 그런 띠가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알고 봤을 때 모두 다 별들이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웠고요. 도시의 야간 조명, 가로등 불빛, 지나다니는 차량의 라이트처럼 옛날에 비해 밤하늘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지만요. 광해, 즉 빛 공해가 적은 지역에선 지금도 맨눈으로 은하수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곳에 찾아가면 스마트폰 카메라만 가지고도 은하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강릉 안반대기, 제주도 천백고지, 영월 별마루 천문대 등이 국내 은하수 명소로 꼽히죠. 그리고 은하수 보기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 여름입니다. 여름철 지구의 위치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방향이 별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 그래서 밤하늘의 별들이 긴 물결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 더, 여름철 밤하늘에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수많은 부스러기들, 소행성에서 떨어진 돌덩어리나 해성에서 떨어진 얼음덩어리 같은 게 지구로 빨려 들어오면 반짝 불타며 별똥별이 되죠. 우리나라 여름에는 별똥별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 은하수 사이로 별똥별이 막 떨어지는데 가장 많은 유성우가 떨어질 때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예요. 시간당 100개까지도 별똥별을 볼 수 있는 날은 매년 8월 13일 전후, 그것도 밤 12시쯤 가장 많이 보인대요. 별똥별, 밤하늘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니 한 군데만 집중해 뚫어져라 보지 말고 눈 흐릿하게 뜨고 전체를 보기, 매직아이 그림 보듯이요.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목허리 뻐근하니까 돗자리 펴고 누워서 기다리는 게 제일이래요. 그렇다면 은하수와 별똥별이 있는 여름 밤하늘, 어디로 보러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 웹사이트 참고해보세요. 라이트 폴루션 맵. 전 세계의 빛 공해 정도를 색깔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노랑, 빨강, 분홍색 지역. 밤하늘이 너무 밝아 별 보기 힘든 곳들이죠. 북한은 딱 봐도 어두워 보이지만 갈 수 없고요. 그나마 파란색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강원 산간 지역 보이시나요? 은하수 사진 찍는 사람들은 이런 곳을 다닌다고 해요. 다만 이런 곳은 매우 어두우니까 밤길 운전 조심해야 하고요. 낮에 와서 사전 답사하는 게 안전하다고 해요. 위치를 선정했으면 이제 날씨를 누려야겠죠? 두 번째 참고할 웹사이트, 클리어 아웃사이드. 일반적인 일기예보와는 다르게 구름과 안개의 양을 알려줍니다. 구름 안개 칸에 적힌 숫자가 낮을수록 하늘이 깨끗하겠죠? 세 번째 참고할 것은 달의 모양.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보름달에는 별을 볼 수 없어요. 달빛이 너무 밝기 때문이죠. 그래서 봐야 할 게 이 달력. 오늘 달 모양 웹사이트. 달이 아예 안 뜨는 날이나 초승달, 금음달인 날을 체크해야 합니다. 달이 뜨고 지는 시간도 나와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달 모양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 은하수 위치를 찾아봅시다. 넓은 밤하늘에서 은하수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그 방향을 찾는 건데요. 은하수가 눈에 안 보일 때 쉽게 찾는 방법. 먼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도움을 받는 법이 있습니다. 별로 검색하면 나오는 수많은 앱들 중에 스카이뷰라는 앱. 별 이름 궁금할 때 스마트폰을 하늘로 향해 갖다 대기만 하면요, 이름 바로 뜨죠? 이 앱은 나침반처럼 자동으로 방향을 잡아줍니다. 스타워크라는 앱은 별 이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별자리를 멋진 그래픽으로 보여줘요. 예쁘죠? 하지만 스마트폰 없이도 은하수 찾는 방법. 강 너머에 서로 떨어져 7월 7석 하루만 만날 수 있는 견우와 직녀, 설화를 떠올리면 됩니다. 여름밤 머리 꼭대기에서 가장 밝은 별 하나만 찾아보세요. 북극성 아니고요. 이 별이 직녀성 배가입니다. 서울에서도 맨눈으로 잘 보일 만큼 밝아서 쉽게 찾을 수 있죠. 직녀 근처 밝은 별 2개 중 더 멀리 있는 게 바로 견우성이고요. 그 사이에 있는 별이 백조 자리의 대네브. 이 백조가 견우와 직녀 사이로 날아가는 방향이 바로 은하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옛날에 미리네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용을 뜻하는 미르라는 단어와 하천을 뜻하는 네자를 합쳐서 용이 지나다니는 길이 아닐까라고 우리 조상님들은 생각했었고, 영어로는 밀키웨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하늘에 우유를 뿌려놓은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데, 여름철 밤하늘의 길잡이가 되는 이 세 별을 여름철의 대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은하수를 찾았으니 사진을 찍어볼까요? 비싼 카메라도 좋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충분! 아이폰보다는 갤럭시가 좀 더 좋다고 하지만 어떤 기종이든 카메라 설정이 관건인데요. 프로 모드가 있습니다. 노출을 조절할 수가 있고 수천분의 1초부터 30초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출을 오래 좀 줄수록 별이 빛을 많이 모으니까 5초, 10초 이상 주면 더 잘 찍혀요. 노출 설정.
조금 어려우시죠? 간단히 말하자면 카메라가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일부러 길게 설정해서요,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찍어주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보다는 일단 이 설정을 따라해보세요. 노출 시간은 10초에서 30초, 초점은 무한대 또는 무한대에서 살짝 가깝게 맞추고 ISO는 800 또는 1600 정도. 다만 사진이 안 흔들리려면 삼각대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결과는 맨눈으로 은하수가 안 보이더라도 카메라로 빛을 모으면 이런 사진 충분히 찍을 수 있대요. 그런데 밤하늘에 빛나는 게 모두 별은 아니겠죠? 밝게 빛나는 거 보면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게 국룰인데 진짜 인공위성일까요? 가장 우리 눈에 잘 띄는 인공위성이 IS에 있습니다.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해서 아주 밝게 빛나요. 인공위성 중 가장 크고 밝게 보이는 물체가 바로 국제우주정거장. 사이즈가 축구장만 한데요. 90년대에 우주로 쏘아 올려졌고요. 지금도 우주인 7명이 체류하고 있는 기지입니다. 이렇게 큰 거 말고 작은 인공위성까지 포함하면요, 그 개수가 무려 14,000개! 특히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는 위성을 7,000개나 발사하는 바람에 이게 우리의 별 관측을 방해하기도 한다는데요. 가끔가다 시골에서 보면 2, 3등급 되는 별들이 수십 개가 쫙 일렬로 가는 것도 있어요. 은하철도 999처럼. 이거 다 인공위성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 인공위성을 보면 별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인공위성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지구의 중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1시간 반에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거의 한 10분 정도면 시야에 사라져요. 즉 인공위성과 별은 헷갈릴 일 없다는 거. 인공위성보다 더 헷갈리기 쉬운 건 사실 행성입니다. 수금, 지화, 목토, 천의 태양계 행성 중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맨눈으로 보일 만큼 밝아요. 가끔은 너무 밝아서 저게 뭐지? UFO 아니야? 하는 경우도 있대요. 금성은 얼마나 밝냐 하면 1등성보다 100배쯤 밝아요. 그래서 금성이 보이면 우와!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목성은 1등성보다 10배쯤 밝아요. 그러니까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지만요, 지구랑 워낙 가까워서 이렇게나 밝게 보이죠.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는 건 덤! 한 야구 중계 카메라에 포착된 목성과 토성 사진이 화제가 된 적도 있어요. 행성들은 시기에 따라 지구에서 보이기도 안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아쉽게도 잘 안 보이는 시기라네요. 하지만 올 가을부터는 행성들의 우주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왜냐? 화성이 지구와 아주 가까워지기 때문. 10월달, 11월달 되면 저녁 하늘에서 금성 보이고 목성 보이고 화성 보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 또 굉장히 밝게 보일 거예요. 2년 2개월마다 화성이 가까워지니까 이때마다 화성 가는 탐사선들을 발사해요. 그동안 화성에 간 탐사선들도 이런 황금 시기를 맞춰 발사됐는데요. 지구인 100만 명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일론 머스크. 서둘러야겠죠? 가을이 오면 밤하늘 붉은 행성을 찾아보며 먼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겠네요. 멀리 있는 별들을 보며 상상해볼 수 있는 것 또 하나, 시간입니다. 8분 20초, 태양에서 나온 빛이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요. 우리는 과거의 태양을 보고 있는 거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 이 별빛은 무려 4년 전의 빛입니다. 4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 아까 이야기했던 직녀성 배가는 25년 전 빛이고요. 견우는 17년 전 빛입니다. 둘은 연상연하 커플이었네요. 직녀 견우 사이 백조자리 대네브는요, 무려 1600년 전 빛! 고구려 시대 때 출발한 별빛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더 멀리 볼수록 더 오래전의 과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 성능 좋은 망원경을 개발하는 거죠.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은 129억 광년 거리.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우주의 탄생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맨눈으로 별 보는 것보다 좀 더 욕심이 난다면 망원경 사려고 검색하지 말고요, 천문대에 가면 됩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시민 천문대, 그 중에서도 많은 천문학자들이 제일로 꼽는 곳, 영월 벨마르 천문대예요. 해발 799m 산 정상에 위치해서 맨눈으로도 쏟아지는 별을 볼 수 있죠. 산길 입구부터 밤하늘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 관측실, 입 떡 벌어지는 크기의 대형 천체 망원경. 지름 8cm가 되는 커다란 거울이 들어있어서 그 거울 이용해서 빛을 모아서 이제 하늘에 있는 어두운 천체들을 볼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람객들이 놀러와서 볼 수 있는 망원경, 시민 천문대 중에서는 가장 커다란 크기라고 볼 수가 있고, 8억 원짜리 망원경으로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는 직접 와서 확인해 보세요.
천문대 아래로는 영월 시내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려다 보이고요. 전망 좋은 카페에서 특별한 메뉴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대의 최고 장점, 흐리고 비 오는 날에도 심지어 해 떠 있는 낮에도 완벽한 밤하늘을 볼 수 있다는 점. 왜냐? 실내 천체 투영실이 있거든요. 영화관처럼 편안하게 좌석에 누워 은하수 포함 사계절 별자리와 별, 행성까지 진짜 밤하늘 못지않게 감동적이죠. 시민천문대는 연구용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좀 별을 느끼게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로 오는 거고 야경 보러 오는 거고, 그래서 별도 보이지만 주변에 볼거리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흐린 날 할 수 있는 거리도 있어야 되는 거고. 다만 별마루 천문대는 현재 복례산 명소화 사업으로 진입로를 공사하는 중이라서요. 2025년까지는 개인 차량, 도보, 자전거 등으로 방문할 수 없고요. 반드시 예약을 통해 셔틀버스를 타고 출입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길 운전 안 해도 되니 훨씬 편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별 보러 갈 때 필요한 것, 여유로운 마음가짐. 우리 눈은 어둠에 익숙하지 않아요. 밝은 데 있다가 깜깜한 영화관 들어가면 한참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천천히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 눈의 동공이 어둠에 적응하려면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10분, 길게는 20분까지. 이걸 못 기다리고 핸드폰 불빛 보면 동공이 다시 줄어들어 별을 보기가 더욱 어려워져요. 대신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동안 가족, 친구와 도란도란 별 이야기 나누며 기다리는 게 좋겠네요. 차분히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또 모르죠? 별똥별이 나타나 소원 들어줄지도요? 여름밤, 영월 은하수 여행 어떠세요? 별과 우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계인, UFO 이런 거예요. 1960년대부터는 뭐 드레이크 박사라고 해가지고 뭐 외계인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들도 계산을 하고, 자,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게 지구 하나예요. 우주에 있는 별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에만 행성이 있고,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서 지구 하나잖아요. 행성 10개 중에서 하나만 지구와 같은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 있겠느냐? 그래서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럼 10억 개의 지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별이 있고 행성이 있다면 분명히 어딘가는 나타나야 되는데 없다 이거죠. 근데 드레이크 방정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간이에요. 있으면 뭐해? 거기에서 외계와 컨택할 정도의 문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구의 역사 46억 년 중에서 인류가 우주선 발사하고 우주 나갔던 거 기껏해봤자 몇십 년 안 돼요. 그러니까 몇십억 년 중에 몇십 년이에요. 1억 분의 1의 확률이에요. 10억 개의 지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외계와 컨택하고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1억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드레이크 방정식에 의하면 우리 은하계 내에 최소한 지구와 같은 비슷한 정도의 행성이 한 10개 이상은 있을 것이다. 근데 우주가 우리 은하계만 하더라도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하나당 하나가 엄청 먼 거죠. 1970년대부터 이제 안테나를 이용해가지고 외계에다 전파도 쏘고, 또 이제 세티라고 해가지고 전파를 받아가지고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우리 쪽으로 뭔가를 갖다가 우주로 전파를 쏘거나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인 심리들에도 그 전파를 통해서 뭔가 찾아보고 흔적을 찾아보겠다. 작년 재작년 미국 의회에서 나사를 굉장히 압박을 했습니다. 니들 숨기지 말고 얘기해라. 사실 UFO라는 것은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 비행 물체예요. 사실 그게 물체인지 아닌지도 모르거든요. 자, UFO는 말 그대로 외계인의 우주선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짜장면을 먹으면 미확인 음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짜장면인 거 알잖아요. 밤에 하늘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자주 보는 사람들은 UFO로 오인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압니다. 뭐 여러 가지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도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10,000대가 넘는 인공위성들, 이런 것들이 수명이 닿으면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불타는 모습이 또 UFO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구름의 모습이 또 이상하게 뭐 비행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사진 찍을 때 렌즈 여러 현상 때문에 이상하게 찍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UFO는 정확히 뭔지 몰라요. 400건이 넘는 미확인 그런 현상들을 다 찾아냈고, 그 어디에도 이것이 외계인의 행적이라는 건 찾을 수 없었다. 외계인의 존재를 찾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 흔적을 못 찾은 거예요.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대부분 다 우주에 충분히 많은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빅뱅 이후에 138억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역사 속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다면 충분히 인간보다 훨씬 많은 문명체가 있었을 거고 더 발달된 세계를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100몇십억 년이나 전에 우주의 역사가 있는데 왜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3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하기엔 너무 먼 거다. 그래서 결국은 못 간다.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유니버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 별거 아니다. 우리가 여기 동네에서 뭐 하나 발명했다가 막 이렇게 해봤자 글로벌하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지구의 문명이 유니버설하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다는 것. 3번째 가능성이 제일 무서운 가능성인데 문명에도 수명이 있다는 거죠. 자, 문명이 점점 발달할수록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전쟁이 일어나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많아봤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상태에서는 한꺼번에 다 죽을 수가 있어요.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더 잘 살기 위한 거거든요. 그죠?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부자가 생겼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더 큰 부자가 생겼어요. 4차 산업혁명 하면서 더 크나큰 엄청난 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가 쏠립니다.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몇 명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망하는 것도 쉽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간 다음에는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고 멸망해 버릴 것이다.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조선 정조 때 화가 신윤복이 그렸던 국보 제135호 월하정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약간 찌그러진 달 아래 두 남녀가 데이트하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이 월하정인, 이 그림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대학교 입시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다음 그림에선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질문이었고 정답은 초승달이 잘못 그려졌다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는 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의 볼록한 쪽으로 해가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위쪽에 해가 있으면 해가 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모양의 달은 낮에 보이는 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화가의 그림에도 이렇게 잘못 그려진 초생달이 없어요. 왜 하필이면 신윤복이 초생달을 잘못 그렸을까? 에서부터 제 의문은 시작됐습니다. 정말 이런 모양의 달이 밤에 볼 수 없는 것일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그림은 월식이 일어났을 때 두 남녀가 월식 아래서 데이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그림의 비밀을 풀었던 첫 번째 단서는 우리나라는 보름달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보통 때는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깜깜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젊은 연인들이 보름달이 뜬 날 어디서 만나자 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달 아래 두 남녀가 만났다는 걸 보면 이 날은 보름달이 뜬 날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글 속에 야상경이란 말이 나옵니다. 야상경. 옛날에는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루에 24시간을 12간지 가지고 이제 정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밤에 술시, 해시, 자시, 축시, 인시, 술해, 자축인 이 5개의 시간을 야오경이라고 합니다. 술시는 7시서부터 9시, 해시는 9시서부터 11시, 자시는 11시서부터 새벽 1시까지예요. 그러면 야상경이면 하나, 둘, 셋, 자시 무렵이에요. 우리가 보통 밤 12시를 자정이라고 하죠. 자시의 한가운데인 거예요. 거의 밤 12시 무렵에 이런 모양의 달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잘못 그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의 달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뭐예요? 보름달이 뜬 날 월식이 있었으면 가능합니다. 월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의 달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선 정조 때 전후에 한 100년 동안의 월식의 기록을 살펴보고 그걸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찾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해와 달과 지구의 움직임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하늘 현상도 다 계산이 가능하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야삼경, 자정 무렵에 이런 모양의 월식이 일어나는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2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고민이 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둘 중에 하나 찾을까 하다가 생각을 했던 게 조선 왕조실록, 그 다음에 왕의 비서기관이었던 승정원 일기, 여기에는 분명히 기록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한 번은 비가 왔다는 기록만 있고 월식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1793년 8월 21일 음력으로 7월 15일 백중입니다. 그날에는 오후 4시경에 비가 멈췄고 저녁 무렵부터 월식이 일어나가지고 새벽까지 월식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 시뮬레이션과 맞은 거거든요. 그림 속의 모습과 해서 증명을 한다고 보면, 첫째, 여름철에는 해가 높이 뜹니다. 해가 높이 뜨는 게 여름이잖아요.
그 대신에 해 정반대편에 있는 보름달은 낮게 떠요. 반대로 겨울이 되면 해가 낮게 뜨고 보름달은 높이 뜹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이라면 자정 무렵에 보름달이 낮게 떠야 됩니다. 처마 옆에 달이 있는 걸로 봐서는 자정 무렵이지만 보름달이 낮게 뜬 거예요. 물론 처마 옆이니까 너무 낮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뭐 이가 똑바로 서서 두 사람 앞에서 그랬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좀 쭈그리고 앉았다든가 숨어서 낮은 자세로 그렸을 거니까 그만큼 담벼락과 처마가 높이 보였고 그 뒤에 달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 등면이 여름에 월식이었다는 것이 이유가 됩니다. 그죠? 달 모양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 속에 나오는 그림 속에 나오는 비밀을 추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평생 살면서 우주가 줄 수 있는 감동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버킷리스트 하나가 개기일식이에요. 불타오르는 검은 태양, 정말 한번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감격적이고 아름답습니다. 한 번 일식을 본 사람들은 매번 쫓아다녀요. 저는 뭐 5번 정도밖에 못 봤지만 수십, 10번 이상 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Look at the sunrise, dude! It's at every direction! Oh my goodness.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지구 사이에 달이 쏙 들어와서 해를 가리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 나타나요. 해, 지구, 달이 일식선이 되는 날인데 아래 위의 높이 때문에 일식이 일어날 때가 있고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일식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이 작고 일식을 볼 수 있는 그 폭은 일식대라고 하는데 지름이 보통 200km 정도 되는 그 폭에서만 보여요. 월식은 넓은 지역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달이 가려지는 거니까. 월식은 사실 일식보다 좀 덜 일어나요, 사실은. 그런데 보는 지역이 넓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월식을 좀 더 자주 일어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일식, 우리나라에서는 2035년 9월 2일 날 보입니다. 한참 걸리죠? 이제 11년 남았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안 보여요. 영월에서도 안 보입니다. 평양하고 원산에 있는 선이에요. 지름이 한 200km 된다 그랬죠? 남쪽에서 통일이 안 된다면 삼척 위에 고성 가야지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월에 좀 보고 싶으신 분들 외국 가면 돼요. 가장 보기 좋은데 2026년 여름 스페인, 2027년 여름 모로코, 지중해 옆이죠. 2028년 여름 시드니, 호주. 앞으로 2, 3, 4년 후에 아주 멋진 우리가 가기 좋은 관광지에서 일식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킷리스트가 하나가 오로라죠. 극지방 근처에서만 볼 수 있는 빛의 향연. 태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자기장을 타고서 극지방으로 몰려와서 상층 대기에 있는 산소와 부딪혀서 붉고 녹색 빛을 내는 거, 그것이 오로라입니다. 근데 그냥 오로라 보면 재미없고요. 오로라 스톰, 오로라 폭풍을 치는 걸 보면 막 흔들리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우주에서 빛들이 춤을 추는 오로라 스톰. 이거는 사실 백야만 빼면은 극지방 가면 돼요. 중요한 건 날씨죠. 캐나다를 가거나 뭐 아이슬란드라든가 노르웨이를 갈 수 있는데 날씨 좋을 때 가셔야 돼요. 그리고 겨울에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4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백야 기간만 빼면은 볼 수 있습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한 올해와 내년까지는 좀 더 잘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지만 뭐 평소 때 가도 잘 보여요. 저는 13번 가가지고 12번 스톰을 보고 왔습니다. 부럽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버킷리스트가 시간당 10,000개 가까이 떨어지는 별똥별 쇼 보는 거예요. 이거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저는 평생 딱 한 번 봤습니다. 2001년 11월 18일 날 새벽에 사자자리 유성우라고 해서 시간당 10,000개 가까운 별똥별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뉴스가 나오고 별똥별 쇼가 100개 이런 거 말고 정말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다 하면 그때 가보셔야 돼요. 시골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자, 2001년 사자자리 유성우 같은 경우에도 1999년서부터 예보가 나왔던 거예요. 1999년에 제가 버스 50대 2,000명 몰고서 경기도 이천 갔다가 거짓말 됐습니다. 안 떨어졌어요. 다시 또 굳이 1,000여 명이 사길래 모든 방송국 중계차 몰고 또 갔습니다. 역시 또 안 떨어졌어요. 양치기 소년됐습니다. 또 한다길래 이악 물고 3, 4번이다. 이번에는 좀 버스 개수 좀 줄였습니다. 한 30대 정도 갔나요? 그때 생중계는 안 오고 ENG 카메라만 들어왔는데 그때 자정 넘어서 새벽에 엄청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왔던 제 평생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별똥별 쇼 오로라 개기의식 보시기 바라고요. 우주에선 대소변을 어떻게 볼까요? 나사가 공개한 우주 화장실의 모습. 무重력 상태에선 배출된 녀석들이 둥둥 떠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긴 흡착판들, 여기에 잘 끼워서 볼일을 본다고 합니다. 우주에서의 생활은 화장실 말고도 불편한 게 많은데요. 일단 제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더러운 게 씻겨 나가는데요. 중력이 없으면 물을 틀어도 그 위치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택한 방법, 건식 샤워. 천에 세정제와 물을 묻혀서요. 몸을 잘 비벼 닦아내는 겁니다. 우주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들은 이발도 하는데요. 이 특수 제작된 바리깡이 머리를 자르는 동시에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체 우주에서 뭘 하길래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걸까요? 이들이 있는 곳은 국제우주정거장 ISS, 인류의 우주 실험실입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우주에서는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는지 같은 기본적인 실험도 하고요. 우주에서도 3D 프린팅이 되는지, 프린트한 부품은 바로 사용 가능한지 같은 고난도 실험도 하죠. 미래엔 우리가 달보다 더 멀리, 예를 들면 화성에 가게 될 수 있잖아요. 가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주정거장에서 미리 대비해 보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우주정거장에 우주인을 보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우주 환경에 적응시키고 새로운 실험을 이어가기 위해서죠. 이게 미국에서는 재미있는 이벤트로 여겨져서요. 선발된 우주인들을 데리고 영화 포스터 같은 이미지를 찍어서 공개하기도 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 이렇게 보면 그다지 커 보이지 않지만요. 실제로는 축구장보다 큽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이걸 어떻게 우주에 띄웠지? 일단 이런 물체를 그대로 발사하면요, 공기 저항을 받아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완한 방법, 부품들을 따로 올린 뒤 우주에서 조립하기.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정거장과 우주선을 끼워 맞추는 작업, 도킹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주 정거장이 딱 그런 식으로 조립됐죠. 그래서 생긴 우주 정거장의 또 다른 타이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축물, 세계 최고 높이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의 공사비가 약 2조 원인데요. 국제 우주 정거장 짓는 데 쓴 돈은 무려 185조 원. 이 많은 부품들을 하나하나 로켓 배송하고 이 중엔 조립에 실패해 버려진 부품도 있었으니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비싼 녀석 곧 없어진다는데요. 25년 넘게 지구의 궤도를 돌던 우주정거장, 곳곳이 낡아버려서 더 오래 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기체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요, 내부 공기가 밖으로 빠져 긴급 수리를 하기도 했죠. 게다가 이젠 새로운 우주정거장도 발사될 계획이라서요, 실효성이 떨어져 2030년에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ISS를 보려면 그 전에 봐야 하는데요. 우주정거장을 본다니? 무슨 말인가 싶죠? 사실 ISS, 인공위성 중 가장 커서요, 하늘에 지나가는 모습이 맨눈으로 보입니다. 더 멋진 풍경을 보고 싶다면 ISS가 밤에 등장하는 날 불빛이 적은 곳을 찾아가면 되는데요. 여긴 강원도 영월, 밤이 되면 별이 이렇게나 쏟아지는 곳입니다. 누구나 별을 볼 수 있는 천문대도 있고 주변에 빛이 없는 히든 스팟도 많죠. 여기서 ISS를 관측하면 밝은 빛이 별들 사이로 질주하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이거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루에 지구를 16바퀴나 돌죠. 우리 시야에서는 등장해서 사라지기까지 5분밖에 안 걸려서요. 이런 모습을 담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천체 관측 초보자라면요, 마음을 비우고 커다란 유성처럼 떨어지는 우주정거장을 맨눈에 담는 걸 추천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대기가 맑아져 천체 관측이 쉬워지는 올 겨울, 별이 쏟아지는 영월의 밤하늘에서 ISS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별 볼 일 있는 오늘의 별별 뉴스였습니다. 퀴즈! 이 별자리의 이름은 뭘까요? 정답은 큰곰자리. 그럼 이건요? 정답은 처녀자리입니다. 아니 어딜 봐서 저게 곰이랑 처녀야? 하신 분들 있죠? 다소 억지스러워 보이는 이런 별자리,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그 시작은 무려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중동 지역에 있었던 고대 국가 바빌로니아. 여기 사람들은 밤하늘을 세상의 운명을 담은 신비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해서요, 별의 위치를 정확히 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밤하늘에 별자리로 지도를 그린 거죠. 그들이 별자리를 만든 방법, 하늘을 12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가장 밝은 별들을 이어서요, 여기에 어울리는 동물이나 물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다 찰떡일 수는 없다 보니 몇몇은 다소 억지스러워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생일 별자리도 이때 만들어졌는데요. 별자리와 태양이 겹쳐지는 날을 생일과 연결하는 문화입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사자자리 아이들은 군인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운명을 예측했으니 오늘의 별자리 운세는 5000년 역사의 오래된 문화인 셈이죠. 이 별자리 문화, 그리스로 넘어가서요, 찬란한 그리스 신화가 덧입혀졌습니다. 전갈자리와 오리온자리, 이 두 녀석의 신화가 가장 유명한데요. 그리스 신화 속 가장 실력 좋은 사냥꾼 오리온,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강한 자는 없다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이걸 본 제우스의 아내 헤라, 끝도 없는 자만심이 괘씸해서요, 맹독을 가진 정갈을 풀어 오리온을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정갈은 날쌘 오리온을 죽이지 못했고요. 이후 오리온은 애인 아르테미스가 실수로 쏜 화살에 맞아 다소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공로를 세운 자는 별자리가 되는데요. 전갈은 끝까지 오리온을 쫓은 공으로 오리온은 아르테미스의 간곡한 기도로 밤하늘의 별자리가 됐습니다. 재밌는 점은 전갈자리는 여름에 높게 떠서 겨울에 사라지고 오리온 자리는 겨울에 높게 떠서 여름에 사라진다는 건데요. 이걸 한가을의 밤하늘에서 보면요, 전갈이 저 멀리 오리온을 쫓지만 영원히 잡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이런 별자리 이야기는 뽀로로도 티니핑도 없던 시절 부모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볼거리였을 겁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깃든 별자리, 문과 감성 같지만 의외로 천문학자들도 애용하는데요. 별자리가 밤하늘을 구분하는 표지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천문연맹에서는 88개의 공식 별자리를 지정하기도 했죠. 서울시를 강을 기준으로 강남, 강북으로 나누는 것처럼요, 별자리는 밤하늘을 88구역으로 나누는 국경인 셈입니다. 다만 이건 일반적인 별자리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천문학에서 오리온자리라고 하면 이 8개의 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역에 있는 모든 천체가 다 오리온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늘 전체를 88개로 나눈 게 현대 별자리죠.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별자리, 막상 밤하늘에서 찾으려고 보면 뭐가 뭔지 알아보기 어려운데요. 박물관에 전시를 설명하는 도슨트가 있듯 별자리도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보면 더 제대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여긴 강원도 영월 별마루 천문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시민 천문대이자 밤하늘을 주제로 한 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여기 지하에는 언제 가도 또렷한 밤하늘이 보이는 가상 천체 투영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실제 별의 모습과 함께 전문 해설사의 별자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바로 관측실로 올라가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밤하늘 별자리들이 눈에 확 들어오죠. 다가오는 겨울에 영월에 가시면요, 올해도 전갈에게서 무사히 도망친 오리온 자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밤하늘 풍경, 제대로 음미하고 싶다면 매 계절 별마루 천문대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별 볼 일 있는 오늘의 별별 뉴스였습니다.